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환율은 오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1970년 달러당 200원이던 환율이 지금은 1,500원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거죠. 환율 1,500원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300억 달러, 세계 9위 수준이죠.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IMF가 권고하는 최소 보유액은 7천억 달러입니다. BIS는 9,200억 달러를 제시했고요. 우리는 권고안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산에 가는데 물을 반 통만 들고 출발하는 격이죠. 고가 부채는 어떨까요? 정부가 발표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2%입니다.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숨겨진 빚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공기업 부채까지 다 더하면 실제 부채 비율은 130%에 육박합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은 3억이라고 말하지만 카드빚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치면 8억인 상황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한은행 오 부사장은 트럼프 2.0 시대의 변동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린란드 분쟁부터 시작해서 185개국을 상대로 한 관세 협상까지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더 큰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했는데 물가는 2%, 성장률은 1%밖에 안 됩니다. 시장에 돈만 퍼붓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게 바로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환율이 1,600원까지 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확률은 84%입니다. 원화는 세계에서 40위권 통화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 제조업 수출은 5위인데 말이죠. 전 세계 결제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1%입니다. 미국 달러는 70%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2025년 2분기 월가에서 이상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셀 아메리카, 셀 어메리카라는 겁니다. 미국 자산을 팔라는 거죠. 유로존이 보유한 달러 표시 자산만 10조 달러입니다. 그중 덴마크가 1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의미는 큽니다. 우리도 미국 국채를 팔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 부사장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4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우려, 재정 적자 위험, 그리고 무역 질서의 변화. 교과서대로라면 금리를 내리면 장기 금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죠. 일본과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재정 문제가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금 가격입니다. 급등하고 있죠. 각국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요는 줄고 금 수요는 늘어나는 겁니다.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국 원화와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마주한 불가능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행 이 총재는 2026년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닙니다. 두 개의 급소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데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수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은 버티기 힘들어하죠.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는 순간 환율이 폭등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리가 낮아졌네, 돈을 빼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는 더 귀해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결국 이 총재는 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환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5년 고정형 금리는 4.36%에서 6.74%까지 올랐습니다. 변동형은 6.38%에 육박하죠. 7%대 진입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영끌조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2020, 2021년 저금리 시절에 2%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금리가 4에서 5%로 올랐습니다. 이자가 2배가 된 겁니다. 월 100만 원 이자를 내던 사람이 이제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7% 돌파 직전입니다. 부동산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자 폭탄을 맞고 있죠. 월급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2025년 우리나라 수출과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죠.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 부사장의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달러가 많지만 팔지 않습니다. 기대 때문에 보유하는 겁니다. 기업들과 기관들이 달러를 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달러는 귀하고 환율은 오르고 금리는 못 내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달러를 교환하는 협정을 맺자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달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넘쳐납니다. 문제는 심리, 모두가 달러를 팔지 않고 쥐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요인도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선거 전에 금리를 내리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여당이 불리해지니까요. 결국 한국은행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사이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소비자들은 이자 폭탄에 맞습니다. 내수는 더 침체되고 부동산 시장은 더 꼬여갑니다. 금리를 내려도 문제, 유지해도 문제인 딜레마. 이게 바로 2026년 한국은행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 딜레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부가 쏟아부은 세 가지 규제 무기가 어떻게 역효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왜 전월세 대란이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도, 전세를 구하려던 사람도, 월세를 알아보던 사람도 모두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세 가지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LTV, DSR, 스트레스 DSR이라는 복잡한 용어들이 등장했죠. 쉽게 말하면 집값의 일부만 대출해준다는 겁니다. 6억 원까지만 빌려줍니다. 강남에 2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2억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3억은 본인이 마련해야 하죠. 현금 23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는 지역 규제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 이른바 노도강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고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죠. 세 번째는 세금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의 분석이 핵심을 찌릅니다. 2022년 대선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당시 부동산 세금 논쟁이 선거 결과를 뒤흔들었죠. 그래서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지 않고 대출만 박았습니다. 수요만 억제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82.5%까지 냅니다. 실효세율로는 70%죠. 10억짜리 집을 팔면 7억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집을 팔지 않습니다. 매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면 됩니다. 집을 보유하는 비용을 높이고 파는 비용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매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카드를 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들이 반발합니다. 거래세를 내리면 무주택자와 전월세 수요자들이 반발하죠. 집 가진 사람들만 봐주느냐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정부는 선거 전까지 세금 정책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월세 대란입니다. 전월세 대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이 폭등하는 대란과 매물이 사라지는 대란. 지금은 후자입니다. 돈을 줘도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신축 아파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전세 대출을 막았습니다. 세입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직접 들어가 삽니다. 전세를 놓으면 손해니까요.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헬리오시티는 9,510세대짜리 대단지입니다. 전세가가 4.5억까지 내려갔죠. 하지만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12,000세대인데도 전세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대출 규제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존 아파트는 더 심각합니다. 2020년 7월 정부가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거죠. 좋은 의도였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전세 매물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요. 공급이 더 줄어들고 가격은 더 오릅니다.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세 자금이 부족합니다. 대출도 막혔죠. 그러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쏟아지는 겁니다. 월세 가격이 폭등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두 채를 가진 집주인이라면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합니다. 보유세를 월세에 전가할 수 있으니까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납니다.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고 월세는 더 비싸집니다. 김인만 소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026년까지 전월세 난민이 급증할 겁니다. 주거 고통이 심화됩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도, 전세를 구하려던 사람도, 월세를 알아보던 사람도 모두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김인만 소장은 마지막에 한 가지 희망을 언급합니다. 바로 AI 기술입니다. AI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1990년대 인터넷 혁명에 비견되는 2026년 AI, 생산성 혁명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환율과 금리, 부동산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AI가 우리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AI가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구할 수 있을까요? 1990년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던 시절, 이메일, 전자상거래, 검색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기업들의 수익률이 치솟았고 경제는 고속 성장했습니다. 그때 그 혁명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AI 생산성 혁명입니다. 2026년 현재 AI 기술은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절반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치대 평균 영업이익률은 20%를 넘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5에서 10%로 고전하는 동안 AI 기업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내고 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AI는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센터 직원 100명이 하던 일을 AI 챗봇 하나가 처리합니다. 설계사 10명이 며칠 걸려 분석하던 재무제표 AI가 10분 만에 끝냅니다. 인건비가 사라지고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는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AI가 경제 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동시에 물가는 1%대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죠. 고성장, 저물,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 금리를 내려야 한다. 성장률이 올라가면 투자와 소비를 더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신중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하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85개국에 관세를 매기면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관세가 물가를 더 빠르게 올리느냐. 두 힘의 줄다리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AI 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2026년 1월 반도체 수출이 33.9% 증가한 이유입니다.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는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입니다. AI 붐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도 함께 성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AI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너무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30배가 넘습니다. 시장은 미래 성장을 이미 반영했죠. 만약 AI 성장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폭락하고 한국 수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대체합니다. 콜센터 직원, 회계사, 번역가, 심지어 프로그래머까지.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수록 사람이 할 일은 줄어듭니다. 실업이 증가하면 내수는 더 침체됩니다. 김이만 소장이 AI를 희망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겁니다. AI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경고합니다. AI 혁명이 실패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할 것인가? 금리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AI 혁명이 성공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변동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환율 1,600원, 시대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부터 투자해야 할 구체적인 종목까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청약 전략과 경매 노하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생존 매뉴얼입니다. 환율 1,600원 시대,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자산 배분을 바꾸라는 겁니다. 월급의 일부를 매달 미국 주식에 투자하세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겁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엔비디아 같은 대형 우량주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체증이라 불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들은 AI 혁명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고 현금 흐름이 탄탄합니다. 왜 미국 주식일까요?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르면 7%의 환차익이 생깁니다.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환율만으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만약 엔비디아 주가가 10% 오르고 환율도 7% 오르면 총 17%의 수익입니다. 전문가들은 월급의 25%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합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을 매달 미국 주식에 넣는 겁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복리효과까지 더하면 더 커지죠. 자산 배분 비율도 중요합니다. 전체 자산의 90%를 달러 자산에, 10%를 원화 자산에 배치하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환율 1,600원 시대에는 이게 합리적입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화만 쥐고 있으면 손해니까요. 국내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새로 사는 건 위험합니다. 금리가 7%에 가까워지고 있고 대출 규제도 강화됐죠. 23억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강남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마세요. 대신 청약 통장에 집중하세요. 정부는 2026년에 공공주택 29,000세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도 많습니다. 청약 통장에 매달 25만 원씩 넣으세요. 5년이면 1,500만 원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납입 횟수가 점수로 쌓입니다. 이 점수가 높으면 특별 공급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죠. 또 하나, 경매 시장을 주목하세요. 10% 급매물이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시세보다 10에서 20% 싸게 나옵니다. 현금이 있다면 이런 물건을 노리는 게 전략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무 물건이나 사면 안 됩니다. 역세권, 학군, 대단지 이 세 가지를 갖춘 물건만 사야 합니다. 전월세 대란 시대에는 좋은 입지의 집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월세 투자도 고려할 만합니다.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 수요가 폭증하고 월세 수익률이 연 5, 6%까지 올라갔습니다. 1억을 투자하면
연 5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습니다. 금과 은도 사두세요. 전체 자산의 10%를 금과 은에 배치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금 가격은 오릅니다. 달러 현금도 보유하세요. 환전 수수료가 아깝다고요? 지금 1,500원에 바꿔두면 1,600원 될 때 7% 수익입니다. 수수료는 1% 정도입니다. 6%의 순수익이 남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미국 주식 투자를 가르치세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화만 모아서는 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달러 자산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굴리는지 가르치는 게 진짜 금융교육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의 25%는 미국 주식에, 청약통장에 꾸준히 저축하고 경매시장의 급매물을 노리고 자산의 10%는 금과 은에 그리고 달러 현금을 확보하세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죠. 다음 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더 구체적인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꿀팁,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경매시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법까지.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시대는 끝났죠. 지금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 공공주택 청약입니다. 정부는 2026년에 공공주택 29,000세대를 공급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죠.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청약통장을 지금 당장 만드세요. 그리고 매달 25만 원씩 넣으세요. 왜 25만 원일까요? 청약 점수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인정납입 금액이 월 10만 원이지만 25만 원을 넣으면 인정 횟수가 더 빠르게 쌓입니다. 무주택 기간도 중요합니다. 1년에 2점씩 쌓입니다. 10년이면 20점입니다. 청약 납입 횟수는 1회당 1점입니다. 60회 납입하면 60점이 한도죠. 무주택 기간과 납입 횟수를 합쳐서 점수가 높아야 당첨됩니다. 부양가족 수도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5점, 자녀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년을 기다리면 무주택 점수 2점을 잃습니다. 6개월을 미루면 납입 횟수 6점을 잃습니다. 시간이 점수이고 점수가 당첨 확률입니다. 두 번째 전략, 특별공급을 노리세요. 특별공급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일반 청약보다 훨씬 낮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에게 기회를 줍니다. 소득 조건이 있지만 맞벌이라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 유리하죠.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카테고리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특별공급 유형을 찾아서 집중 공략하세요. 일반 청약으로 천일 경쟁을 할 게 아니라 특별공급으로 100일 경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 경매시장의 급매물입니다. 금리가 7%에 가까워지면서 대출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나오죠. 시세보다 20% 싸게 나옵니다. 이걸 10% 급매물이라고 부릅니다. 정매는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원 절차도 복잡하고 권리 분석도 어렵죠. 하지만 공부하면 기회가 됩니다. 경매 학원도 있고 온라인 강의도 많습니다. 3개월만 투자하면 기본은 배울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고를 때는 3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역세권인가? 둘째, 학군이 좋은가? 셋째, 대단지인가? 이 3가지를 갖춘 물건만 입찰하세요.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권리 분석도 중요합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복잡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수료를 내더라도 실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 확보입니다.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후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되니까요. 강남 25억 아파트를 살 때 23억 현금이 필요하지만 경매로는 10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지방 거점 도시를 노리세요. 서울은 너무 비쌉. 하지만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같은 지방 거점 도시는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3, 4억에 나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지방 거점 도시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대학, 병원, 백화점이 있죠. 살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서울에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서울 집값이 더 오르면 지방도 따라 오릅니다. 하지만 서울이 떨어질 때 지방은 덜 떨어집니다.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월세 투자입니다.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월세 수익률이 연 5, 6%까지 올랐죠.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월 4, 5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80에서 600만 원입니다. 월세 투자의 장점은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대출이자를 월세로 갚을 수 있고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대학가 원룸, 역세권 오피스텔이 안전합니다. 수요가 꾸준하니까요. 공시 위험이 낮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25만 원, 특별공급 자격 확인, 경매시장 공부, 지방 거점 도시 탐색, 월세 투자 검토. 이 5가지 중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세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과 국가도 변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제2의 IMF를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BCDEF 산업 육성 전략부터 세금 개혁, 외환 보유액 확충까지 거시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준비해도 기업이 무너지고 국가가 흔들리면 소용없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으려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ABCDEF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A는 AI, 인공지능입니다. B는 바이오입니다. C는 콘텐츠죠. D는 디펜스, 방위산업입니다. E는 에너지입니다. F는 퓨처 매니팩처링, 미래 제조업입니다. 이 6개 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6개일까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K-드라마, K-팝, 방산 수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2026년 1월 반도체 수출이 33.9% 증가한 게 증거죠. 하지만 산업 육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인세를 내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6%입니다. 미국은 21%입니다. 싱가포르는 17%죠.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깁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21%로 내리라고 제안합니다.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도 늘어납니다. 세율을 낮춰도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상속세를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일본은 55%, 미국은 40%, 영국은 40%입니다. 100억을 물려주면 60억을 세금으로 냅니다. 자식에게 40억밖에 남지 않죠.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중소기업 오너들이 회사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내려면 회사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세, 3세 경영이 끊기는 겁니다. 기업이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를 40%로 낮추고 가업 승계 시 감면 혜택을 확대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고 고용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은 구독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비즈니스는 변동성이 큽니다. 올해 매출이 좋아도 내년은 모릅니다. 하지만 구독경제는 다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죠. 넷플릭스를 보세요. 매달 구독료를 받습니다. 아도비도 포토샵을 구독형으로 바꿨죠. 한국 중소기업도 이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제품을 팔지 말고 서비스로 제공하세요. 프린터를 팔지 말고 프린터 구독 서비스를 파는 겁니다. 네 번째, 온라인 조달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로 확보입니다.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죠. 대기업 납품에만 의존하면 단가 후려치기에 시달립니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을 온라인으로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클릭 몇 번으로 정부와 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존처럼요.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만들면 중소기업도 숨통이 트입니다. 다섯 번째, AI 도입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직원 한 명 고용하는데 월 400만 원이 듭니다. 연간 5천만 원입니다. 10명이면 5억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죠. AI를 도입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챗봇, 재고관리 시스템, 회계 자동화, 이런 도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AI 도입 비용을 보조해주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이죠. 하지만 소비자는 편리한 서비스를 원합니다.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하라고 제안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고 시장이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으면 혁신이 죽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의 과제를 봅시다. 제2의 IMF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외환 보유액을 7천억 달러로 늘려야 합니다. 현재 4,300억 달러로는 부족합니다. IMF가 공고하는 7천억 달러를 채워야 안전합니다. 어떻게 늘릴까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를 2천억 달러로 복원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한국을 살렸습니다. 달러가 부족할 때 미국 연준이 빌려준 겁니다. 지금은 만료됐죠?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1천억 달러 규모로요. 이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세 번째, 금 보유 비중을 10%로 늘려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금 보유 비중은 외환 보유액의 1% 정도입니다. 너무 낮습니다.
선진국들은 평균 10% 이상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금 가격은 오릅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은 1%인데 지출은 8% 늘었죠. 이러면 빚만 쌓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갑니다. 정부는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A, B, C, D, E, F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받고 구독경제와 AI 도입으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는 외환 보유액 확충, 통화스와프 보강, 금보유 확대, 재정, 원전성 확보로 제2의 IMF를 막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 국가 이 세 주체가 모두 움직여야 2026년 경제 위기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당장 실행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존 체크리스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 금리 7% 진입 직전, 전월세대란 GDP 역성장. 이 모든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장에 걸쳐 위기의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환율 쇼크의 원인, 한국은행의 딜레마, 부동산 정책의 역설, AI 혁명의 가능성, 개인자산 배분 전략, 부동산 생존법, 기업과 국가의 과제까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이제 실행할 차례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 자산을 확보하세요. 환율 1,600원 시대는 84% 확률로 옵니다. 원화만 지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월급의 25%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세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우량주를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겁니다. 달러 현금도 확보하세요. 지금 1,500원에 환전해두면 1,600원 될 때 7% 수익입니다. 수수료 1%를 빼도 6%가 남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낮습니다. 금과 은도 사두세요. 전체 자산의 10%를 금과 은에 배치하세요. 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금은 가치를 지킵니다. 자산 배분 비율을 바꾸세요. 90%는 달러 자산에 10%는 원화 자산에 배치하세요.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환율 1,600원 시대에는 합리적입니다. 원화의 장기 하락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녀에게 미국 주식 투자를 가르치세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원화만으로는 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달러 자산을 어떻게 모으고 굴리는지, 이게 진짜 금융교육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세요. 새로 집을 사는 건 위험합니다. 금리 7%, 대출 규제 강화, 23억 현금 마련. 일반인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틈새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에 매달 25만 원을 넣으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년을 미루면 무주택 점수 2점을 잊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면 납입 횟수 6점을 잊습니다. 시간이 점수이고 점수가 당첨 확률입니다. 특별 공급을 노리세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본인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찾으세요. 일반 청약으로 100대1 경쟁을 할 게 아니라 특별 공급으로 10대1 경쟁을 하는 겁니다. 전매 시장을 공부하세요. 금리가 오르면서 10% 급매물이 나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물건들입니다. 3개월만 투자해서 경매 기본을 배우세요. 역세권, 학군, 대단지 이 세 가지를 갖춘 물건만 노리세요. 지방 거점 도시를 탐색하세요. 서울이 너무 비싸면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보세요. 역세권 신축 아파트가 3, 4억에 나옵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면 선택지가 됩니다. 월세 투자도 고려하세요.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 수익률이 연 5, 6%까지 올랐습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대학가 원룸, 역세권 오피스텔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AI 혁명의 파도를 타세요. AI는 1990년대의 인터넷 혁명에 비견되는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미국 AI 주식에 투자하세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은 영업이익률 20%를 넘는 괴물 기업들입니다. 직장인이라면 AI 도구를 배우세요. 챗GPT, 미드저니, 코파일럿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생산성이 2배, 3배 오릅니다. 같은 일을 절반의 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자영업자라면 AI를 도입하세요. 고객센터 챗봇, 재고관리 시스템, 회계 자동화,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찾아보세요. 기업가라면 구독경제로 전환하세요. 한번 팔고 끝나는 비즈니스는 변동성이 큽니다. 도덕형으로 바꾸면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죠. 학생이라면 AI 관련 분야를 공부하세요. 컴퓨터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자공학.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가장 유망한 분야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AI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환율, 금리, 부동산 모든 지표가 빨간불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요. 달러 자산을 확보하세요. 월급의 25%를 미국 주식에, 자산의 10%를 금과 은에,
그리고 달러 현금을 쥐세요. 부동산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세요. 청약 통장에 매달 25만 원 특별 공급을 노리고 경매 시장을 공부하고 지방 거점 도시와 월세 투자를 탐색하세요. AI 혁명의 파도를 타세요. 개인은 AI 주식 투자, 직장인은 AI 도구 학습, 자영업자는 AI 도입, 기업가는 구독 경제 전환, 학생은 AI 관련 분야 공부.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일주일을 미루면 기회를 잃습니다. 1개월을 기다리면 손해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제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삼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자산을 키울 기회를 줍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26년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위기에 휩쓸릴 건가요?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